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한국외대 태국학과의 학과장으로 있는 박경은 교수라고 합니다. 어, 저희 학과가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원래는 태국어과였는데 태국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특강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미소의 나라 태국, 삶과 문화의 풍경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태국 하면 미소의 나라, 랜드 오브 스마일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나라이고 또 실질적으로 멀지 않은 나라이고요. 예, 그러니까 마음 심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꽤 가까운 나라이고 또 문화나 여러 면에서 공유하는 점이 참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도 사실은 태국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아직 안 가셨다면 또 갈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 더 깊이 있게 태국을 이해하고 또 태국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해서 미소의 나라 태국, 삶과 문화의 풍경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사진에 태국식 인사죠. 합장 인사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태국인들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태국 학과 관련해서 승격이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승격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사실은 학과 단위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태국 어과에서 태국 학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사실은 저희 학과의 교과 과정 자체가 어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절 정도는 이미 태국학과 관련된 지역학적인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과 과정이 이름에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태국학으로 바꾼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언어만 가르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또 저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로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가지고 태국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교과 과정 자체가 많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이미 저희가 그런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그렇죠. 언어보다 훨씬 학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예.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간략하게 목차를 보시면 태국을 개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태국인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태국인의 생활 문화, 주로 이제 식문화와 그다음에 명절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태국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 친근하게 또 잘 다가갈 수 있으려면 지켜야 되는 어떤 예절 또는 금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잠깐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께 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쵸? 혹시 아직 작성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셔서 한번 작성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답변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이,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태국하면 나는 뭐가 떠오른다 라고 하는 것을 간략히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분들 답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네, 아주 좋은 답변들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자, 요건 제가 테스트로 제가 적은 겁니다. 태국 사랑해요. 네.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 답변을 한번 볼까요? 태국어, 이산어, 란나어, 굉장히 어학적인 조예가 깊으신 분 같습니다. 이산이라는 것은 태국의 동북부를 지칭하는 말이고, 이산의 사투리가 태국 사투리 중에 가장 좀 강력하죠. 그렇죠? 인상 깊은 그런 사투리를 가지고 있고, 란나는 태국의 북쪽 지방의 옛날 왕국명인데 역시 란나 자체도 옛날부터 써오고 있는 그 지역의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란나 문자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 어들을 한번 꼽아 주셨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Y라는 건 뭐죠? 합장 인사죠. 그쵸? 합장 인사. 그래서, 합장 인사라든지, 똠얌꿍, 우파퐁거리, 무빙. 예, 이거는
돼지갈비 꼬치죠. 이런 맛있는 음식을 또 꼽아주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쏨땀, 랭셉, 오, 까파오 무삽, 오,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맛보신 분이네요. 다채로운 음식들이 생각납니다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코끼리도 많네요. 그쵸? 여기도 태국 음식도 있으세요. 쏨땀, 팟타이, 파스유, 똠얌꿍.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코끼리. 태국은 코끼리의 나라죠. 예, 코끼리가 태국의 상징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코끼리를 또 꼽아주신 분도 있고, 또 태국의 송크란 축제.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 송크란 축제를 꼽아주신 분도 있고요. 아름답고 마음씨 좋은 미소의 나라. 좋습니다. 미소 친절, 맛있는 음식, 왕정 국가, 예, 부담 없는 여행. 그쵸? 그렇죠. 여행지로도 굉장히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그 다음에 불교 유적지라든지, 그 다음에 망고, 짜오프라야강 여객선. 네, 아주 좋은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듯 이미 여러분들이 태국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은 대부분 약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로 많죠. 그쵸? 네, 물론 이제 마음씨 좋은 미소의 나라, 친절, 이런 것들도 많이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태국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관광지, 해변이 특히 유명하죠? 또는 유적지, 그쵸? 요건 이제 왓프라케어라고 하는 태국의 그 에메랄드 사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에메랄드 사원, 왕실 사원의 모습이고요. 무에타이, 그쵸? 조만간 이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앞두고 있는 태국의 전통 무술입니다. 무에타이라든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똠얌꿍이라든지 세계 3대 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아이돌들도 요즘 많이 유명하죠. 리사, 뱀뱀, 민니, 뭐 나띠 이런 여러 태국 출신의 아이돌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대마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많이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태국에서의 한 달 살기도 요즘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나 약간 치앙마이, 예, 날씨가 좋고, 그죠. 또 물가도 방콕보다 저렴한 치앙마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이제 태국의 정치인들,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어, 그 총리직에서, 파면된 이제 패통탄 치나와 총리와 그의 아버지, 태국의 이제 정치적으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탁신 치나와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상징 동물인 코끼리, 그죠? 코끼리도 있고요. 하이소를 말씀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죠? 하이소 하면은 하이소사이어티 해서 태국의 상류층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쵸? 태국은 또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태국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국 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국어과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태국어과 모교에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졸업을 하고 태국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정말로 제가 느꼈던 것은 태국은 정말로 그야말로 미소의 나라다. 예, 미소의 나라, 인정의 나라, 그리고 환대의 나라, 하스피탈리티의 나라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아름다운 문화유산, 자연 자원들,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또 싼 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 나라인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사람을 꼽습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이 너무나 인정이 많고 여유롭고 항상 미소를 띠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외부인들을 배척하지 않고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태국인들의 열린 마음과 태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자유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매력적으로 외국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를 말 그대로 미소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타가 아닌 정말 관용적으로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정말 그런 따뜻한 나라입니다. 자, 요건 이제 태국식 인사말이죠. 사와디 크랍, 사와디 카. 말하는 사람이 남자면 크랍을 쓰고 말하는 사람이 여자면 카를 써서 표현하죠. 그래서 사와디라는 것이 어, 편안하다, 잘 지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와디 크랍,
사와디카,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죠. 사와디크랍, 사와디카. 그래서 합장 인사를 하면서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더 좋죠. 사와디카, 사와디크랍. 네. 자, 요 말도 하나 같이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전체 지역에서 태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나치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아주 딱 좋은 그런 비행 거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보시면 동남아시아 전체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이 중에서도 중심이고 특히나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가 바로 요 지역인데 요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에서도 가장 핵심 중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긴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총 4개나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 이렇게 명확한 국경이 정해진 것 자체가 굉장히 근대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공유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동북부 이산 지역에 가면은요 라오스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또 서북부에 가게 되면은 미얀마 사람들하고 다 그냥 섞여서 삽니다. 예. 남부에 가게 되면은 말레이시아 접경 지역,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거의 말레이어 방언인 야위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말레이시아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태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가면 방콕만 갔을 때는 태국을 다 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고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이 이제 대륙부 동남아시아, 요 인도차이나 반도를 우리가 대륙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를 해 있고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 보통 우리가 아세안의 관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총 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국들과 민족,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식 국명은 타이 왕국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답변 중에도 있었죠. 왕정국가, 그죠?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또는 짧게는 그냥 타이랜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이제 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프라테스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타이는 무슨 뜻이냐? 자유라는 의미도 있고 타이족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족의 나라이자 자유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5배, 남북한 합친 걸로는 한 2.3배 가량이 되고요. 인구는 한 7천만인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만 해도 인구가 한 6천 한 700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냥 무조건 7천만 했었는데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국은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인당 GDP는 약 8,000불 정도로서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 4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이 물가가 4분의 1 정도 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쵸? 네. 방콕은 거의 한국의 한 70%가량의 물가를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방콕과 다른 타 지역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방콕을 간다 했을 때는 조금 비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쵸? 통화는 밭을 쓰고 있습니다. 밭 또는 바트화라고 하는데 현재 바트가 굉장히 강해져서 1밭이 한 42원, 43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태국어는 고리버로서 성조를 가지고 있고요. 고유의 문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굉장히 좀 어려움이죠. 문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라오스어하고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국어를 배우면 라오스에 가도 다 통해요. 예, 심지어는 통화도 라오스에 가서 바트화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 특히 라오스하고는 굉장히 친밀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거의 그냥 형동생 국가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도 자체를 보게 되면은 도끼 모양 또는 코끼리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국인이 이제 코끼리를 워낙 좋아하니까 코끼리 코가 이렇게 길게 내려오고 코끼리 얼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도끼라 해서 태국 자체가 옛날부터 황금 도끼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황금 도끼의 땅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행정구역은 방콕 특별시와 나머지 76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를 태국어로는 이제 짱왓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면적도 넓은 데다가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깁니다. 예, 그래서 남북으로는 1650km에 달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면 만약에 이 맨쪽 끝에서 기차를 타고 치앙마이 뭐 이런 치앙라이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하루가 더 걸리죠. 예, 기차도 아직 고속철이 없거든요, 태국은. 예, 그래서 굉장히 긴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다. 지형은 이제 북부, 동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북부는 산악지대가 좀 포진해 있고, 동북부는 고원, 분지로서 굉장히 덥습니다. 중부와 남부는 평야가 길게 펼쳐져 있다. 네. 그다음에 기후를 보게 되면 열대 몬순 기후인데요. 사실은 1년 내내 덥죠. 1년 내내 더운데 그중에서 그나마 덜 덥고 우리가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건기 중에서 좀 시원한 건기입니다. 그래서 11월 초에서 2월 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겨울방학 시즌이죠. 이때가 태국을 놀러 가기에는 최적의 시기다. 그러니까 아직 혹시 안 가보신 분이 있다면 겨울방학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겨울방학에 가시라.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겨울방학이 성수기죠. 예,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예약이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 그걸 피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신다면 겨울방학을 피해서 가시는 게 또 현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인의 삶과 가치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태국인의 삶 또는 가치관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바로 뭘까요? 바로 불교죠. 그렇죠? 예. 태국은 95%가량이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명기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으로 불교를 믿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나 성인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자기의 종교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예. 그랬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이 95%라는 수치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살아가면서 현대에 오면은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추세가 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그 기능이 약화되는 면이 보이죠. 그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사실 제가 처음 태국 갔을 때만 해도 2002년도인데요. 유학을 딱 갔을 때 만나면 물어보는 게 어디서 왔니? 이름이 뭐니? 그 다음에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질문이 종교가 뭐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교거든요. 그래서 무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교라는 개념을 아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교가 뭐냐? 무교면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삶의 어떤 잣대, 예, 어떤 선악과 옳고 그름의 그 근거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한국은 이제 유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라면서 유교의 어떤 막 삼강 오륜부터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초 25년 전만 해도요. 종교가 없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젊은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정보가 상당히 쉽게 접근되고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계속 교류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미디어나 이런 영향을 받겠죠, 또. 예,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어떤 종교 사원이나 불교적인 사원이나 이런 데를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라는 것 자체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는 불교도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뭐, 딱히 뭘 믿진 않아.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태국의 이 95%라는 수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로서의 불교는 약화될 수 있지만,
태국의 불교는 종교를 넘어서죠. 예. 그래서 그냥 생활입니다, 생활. 그죠? 지금 이제 구철선님께서 탐분의 나라라고 써주셨는데, 탐분이라는 게 공덕을 쌓는 건데요. 공덕 쌓는다는 것이 종교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교도다, 뭐 아니다를 가르지 않고 그냥 탐분이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공덕 쌓는 것이. 그래서 수치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생활로서의 불교의 위상은 아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가 태국에 처음 전래된 것은 11세기인데 사실 그 이전에도 불교가 전래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승불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2세기 때. 그런데 이제 큰 어떤 호응을 얻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의 패권국은 크메르였고 힌두적인 어떤 다신교적인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 그랬는데 11세기에 스리랑카에서 상자부 불교가 전래가 되면서 이 상자부 불교를 수코타이라는 왕국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상자부 불교가 융성하게 되고 그것이 현대에까지 전래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은 불교 국가가 되었는데 불교 국가라고 이제 통상 부르지만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왕은 불교도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헌법에. 예, 그래서 불교의 수호자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태국을 불교 국가다 이렇게 보통 부르죠. 전국적으로 사원도 많고요. 사원이 일반적으로 그냥 마을에 막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사원이 막 있죠. 그래서 되게 친화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승려도 정말 많죠. 승려도 많은데 이 숫자는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출가한 승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가변적이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승려가 존재하고 있고요. 불교와 승려는 신성한 존재로서 경의와 숭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태국은 이제 왕이 있고 왕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국왕이 엎드려서 절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승려입니다. 승려는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려에 대한 그 숭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95%가량이 불교를 신봉하고 있고, 불교가 단순히 종교의 개념을 넘어서 모든 도덕과 규범의 잣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름다운 이 황금빛 탑은, 치앙마이에 있는 너이수 탭에 있는 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탑이죠. 그래서 모든 통과 의례가 불교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왜냐면은 발리 산스크리트어로 전래되는 전통적인 어떤 의학 기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승려들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승려들이 막 이렇게 허브 같은 걸로 치료해주고 이런 의사 역할도 한 거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뭡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은 사원에 맡깁니다. 맡기면은 사원은 항상 먹을 게 있거든요. 보시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사동이라 그러죠. 사원의 아이들. 사동으로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을 해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도 바로 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장터가 사원에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처럼 화장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원에서 화장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면 또 스님이 오셔가지고 막 축원을 해주잖아요. 막 성수 뿌려주고 그다음에 팔에다가 실 묶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의례들. 결혼할 때도 또 와서 또 축원을 해주고 또 실을 묶어주죠. 이런 여러 가지 통과 의례가 다 사원과 스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불교 관련 공휴일도 굉장히 많죠. 보통 한 8일 가량이 7, 8일 가량이 이제 불교 관련 공휴일입니다. 자, 그래서 태국의 그런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상좌부 불교라고 그러죠. 예, 상좌부 불교 또는 소승 불교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 이 상좌부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수레예요. 예, 그래서 각각 개인의 각각의 해탈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죄를 씻고, 그쵸? 업보를 씻어내고 계속 선업을 쌓아서 억겁의 세월을 윤회를 하면서 그 선업이 그 모든 죄를 씻어내는 순간이 와서 해탈을 했을 때,
열반에 들어가는, 예. 그 나 자신의 수행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공덕을 쌓아가는 공덕 쌓기가 생활화되어 있다. 일반 신도들도 5계를 준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살생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술은 꼭 술뿐이 아니라 뭔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금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신도 이제 5계를 준수하는데 남성들은 특히 남성들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아주 말하자면 패스트 트랙이 있어요. 지름길 바로 뭐냐? 출가입니다.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죠. 이런 방생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원에 보시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이런 식으로 탁발하는 스님에게 보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래를 갖다가 뭐 기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공덕 쌓기, 제일 포인트가 많은 거, 그게 바로 출가예요. 예. 출가를 해야 됩니다. 출가를 하면 가장 높은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본인에게도 공덕이 돌아가고 자기의 부모에게도 공덕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남성만 가능합니다. 여성은 출가를 못해요. 교리상.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부님과 수녀님 같은 관계죠. 여성은 그냥 수행자만 할 수 있지 예, 스스로 출가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렇게 남성이 아들이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의 출가는 부모에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황색승복자랍을 붙잡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태국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극락에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보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지금 요번 생에 안 좋은 것은 지난 생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높고 그리고 그래서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예, 욕심을 가능한 한 내지 않고 가진 것에 좀 만족하고 지나치지 않는 중용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 출가. 무엇. 무엇이라고 태국어로는 부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불교적인 믿음만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브라만교 내지는 힌두교적인 영향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콕 도심에 가시면은 그 시암에서 그 센트럴 월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방콕의 최도심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명동 같은 예, 그런 거리에 가면은요 힌두 신상이 있어요.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힌두 신상이 힌두 신화 속에 다양한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상을 경배합니다. 그 신마다 주는 복이 달라요. 어떤 신은 돈을 주고, 어떤 신은 명예를 주고, 어떤 신은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다양한 이런 복들을 주는데요. 그 각각의 신들을 경배하면서 본인이 그런 복을 얻기를 구복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강하고요. 또 사실은 태국의 정부 문장 자체가 뭡니까? 가루다라고 하는 이 신이죠. 이 힌두 신이죠. 나라의 신이 타고 다니던 새죠. 그래서 실제 이런 힌두 신상 이미지가 정부 문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을 정도고 또 중요한 왕실 행사나 정부 행사에는 승려가 아니라 브라만 사제가 흰 옷을 입고 행사를 주재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공연을 보시면은 고온이라고 하는 공연인데요. 이 고온은 라마야나라고 하는 인도의 신화를 태국식으로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면에서 볼 때 힌두 또 브라만적인 여러 가지 믿음의 요소를 여전히 태국 문화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다른 신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여요.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또 전통신앙, 미신에 대한 그 믿음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신, 정령, 조상신 다 믿습니다. 예, 다 믿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 위한 사당을 짓거나 제사를 지내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지신을 모시는 사당, 산 프라포움이라고 하는 지신 사당인데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으면 반드시 그 앞에 크던 작던 이런 신당을 모셔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신상을 모시고 아침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꽃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바치죠. 제물을 바치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집을 지었을 때 지신이 노해가지고 위해를 가한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굉장히 많이 믿고 공포 영화를 아주 즐겨 봅니다. 거의 태국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반 이상이 공포 영화죠.
구복신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복을 주면 다 좋은 거예요. 예. 나한테 복을 주면 그 신이 부처님이 됐던 힌두 신이 됐던 아니면은 귀신이 됐던 다 좋은 신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복신앙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신앙도 굉장히 맞습니다. 예. 지신, 조상신 이런 것들을 많이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떼지는 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엔 이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왕실이죠. 태국하면 이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왕실에 대한 어떤 존경, 그다음에 왕실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왕이 국가적인 지도자이면서 또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역사상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왕들이 실제 많이 있었어요.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죠. 태국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그 배경에는 뛰어난 외교술이 있는데 그 외교술과 또 어, 전격적인 어떤 근대화 정책, 선제적으로 스스로 근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막 돌아갈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할 때에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서서 한 리더, 국가의 리더가 중요했는데 그 리더가 바로 이 라마 4세와 라마 5세 시대가 아주 그 왕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 그 외에도 포미폰 국왕이라든지, 그쵸? 2016년에 작고하신 포미폰 국왕이라든지, 그 이전에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여러 그 용맹했던 왕들, 그리고 태국의 문자를 창제한 람카맹 대왕. 이런 여러 왕들이 실질적으로 태국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실 자체가 태국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왕실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 구설수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라마 10세 현 왕 같은 경우는 여러 면에서 조금 많이 신용을 잃었죠. 예, 신뢰를 잃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태국의 왕실은 태국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국민들의 구심점으로 그렇게 마음 깊숙이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지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체와 의식 구조를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태국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태국이 이제 근대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민주주의가 된 것이 1932년도의 일입니다. 이전에는 뭐였냐? 절대 군주제였어요. 절대 군주제였고, 그 당시만 이제 봉건제도죠, 봉건제도. 그래서 그 당시에 지주와 농노 간의 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 지주와 농노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실 사라진 지 100년도 안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까지도 좀 무형적인 어떤 신분 질서가 남아있다. 예. 신분제가 무형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어떤 관료 사회, 군부 사회 이런 데에서는 엄청나게 그 피후견인 관계,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 그러니까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봐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이런 인맥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나쁘게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을 또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잘 처리되지 않는 그런 면이 조금 강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비단 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부분 말레이시아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예요. 이런 부분은 한국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끄랭짜이라고 하는데요. 끄랭짜이. 끄랭짜이라는 말 자체는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폐를 끼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것이 어른을 어려워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뭔가 반발을 하거나 뭐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틀렸어요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터부시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불손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본인이 섬기는 후견인이다 이러면은 절대로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고 다른 계파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명하복의 체계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의식구조 보게 되면 농경사회 전통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기본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한국과 비슷하게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보수적인 성향, 배타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태국과 한국의 큰 차이가 있죠. 뭡니까? 태국은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비옥한 평야 중심. 게다가 강수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최대 3모작이 가능하다. 최대로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3모작까지도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너무나 낙천적입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넘쳐요. 정이 많고 관용적이고 유연합니다. 플렉서블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실수를 하는 거에도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워낙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공동 작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가 좋으면 됐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절기가 굉장히 1년 내내 따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 하면 내일 안 하면 내일 하면 돼요. 그래서 여유로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선호한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갈등 이런 것들 싫어해요. 그래서 마이펜라이라고 우리가 하죠. 마이펜라이. 마이펜라이는 뭡니까? No problem.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여유롭고 어, 실수나 이런 거를 해도 굉장히 잘 어, 금방금방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성을 보게 되면은 태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역사적 자긍심이 있고요. 또 전통 문화에 대한 높은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무형문화유산이 가장 등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태국이란 나라 자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산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고취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니스라고 부르는데요. 타이다움. 타이다움이라는 건 뭐냐? 그쵸? Y 인사도 합장 인사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쵸? 태국 전통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무에타이는 어떻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다 타이니스인데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그 외 특징으로는 태국하면 또 게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대한 분위기다. 근데 이제 비교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비교적 관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양에 비하면 여전히 차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고 2025년 초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혼이 합법화되기도 했죠. 그래서 남남 커플, 여여 커플도 이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적인 보호자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선진적이죠. 태국이 동남아에선 최초입니다. 근데 이전에 아시아에서 대만하고 또 다른 나라가 있어서 아시아 전체에서는 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 굉장히 유명하죠. 또 이런 대회에서 또 입상을 하게 되면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이제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매춘이나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를 하면서 조금 그런 차별을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흥이 많아요. 재미를 중요시합니다. 농담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막 일에만 집중해서 막 진지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스트레스. 일이 놀이고 놀이가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 일을 하는 환경이 너무 스트레스풀 하면은 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죠. 뭐 간식도 좀 먹고 잡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해야지 효율이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머, 코미디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음악이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는 막 피를 흘리는 무에타이 경기에서도 계속 음악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악.
음식 문화도 굉장히 다채롭고요. 그리고 개별화, 커스터마이징을 즐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막 양념을 해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태국인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생활 문화는 어떠냐? 생활 문화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식문화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답변해 주신 분들 중에도 태국의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태국 음식 너무너무 유명하죠.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 태국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요즘은 정말로 태국 본토의 맛처럼 태국, 정말 태국식으로 음식을 하는 식당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태국 음식을 정말 태국식으로, 한국식으로 변형된 거 말고 정말 태국식으로 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태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보편화가 되었는데요. 태국의 식문화는 어떠냐 보면 태국 식문화를 대표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쌀과 물고기입니다. 쌀과 생선. 예. 그래서 람카맹 대왕이 이제 태국의 수코타이의 왕이고 태국 수코타이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인데요. 람카맹 대왕 때에 만들어진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코타이가 이렇게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뭐가 써 있냐면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논에는 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논에는 벼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이 넘쳐난다. 그죠? 너무너무 살기 좋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이건데 여기서 이제 물고기, 벼, 이 두 개의 핵심 키워드를 볼 수가 있죠. 태국은 쌀하고 생선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인데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밥과 반찬을 먹는 문화이고 지금 이제 맵쌀, 찹쌀이 다 나는데요. 주로 북부나 동북부에서는 찹쌀을 먹고 중부나 남부에서는 이제 맵쌀을 먹습니다. 이 쌀이 약간 이게 자포니카종이라고 하죠. 이게 기다란 그런 쌀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쌀은 밥을 지어놔도 날이 뜨겁거나 습해도 잘 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래 갑니다. 실온에서도. 그래서 이게 쌀도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조금 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생선 보게 되면은 태국은 장을 담궈 먹을 때 물고기로 장을 담궈 먹는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액젓이 있지만 우리는 뭔가 찌개를 끓인다든지 양념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주로 콩으로 만든 장을 쓰죠. 간장, 된장, 고추장.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짠맛을 낼 때는 무조건 액젓을 씁니다. 그렇죠? 예. 바로 남플라 맞습니다. 남플라라고 하는 액젓을 사용합니다. 남이 액체를 얘기하고요. 물. 그다음에 플라가 바로 생선입니다. 사실 이 남플라 또는 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태국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음식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느억맘, 베트남의 느억맘이라든지 라오스도 이제 남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장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닷고기도 많이 먹지만 민물고기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특히 동북부 지역에 가게 되면은 바다를 접해 있지 않은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메콩강에서 나는 민물고기를 주로 먹죠. 그다음에 주요 단백질원은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선호를 하고요. 소고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선호합니다. 요즘은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안 먹었는데 최근에는 뭐 한국 음식도 워낙 또 유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소고기도 요즘은 많이 드시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섯 가지 맛이 잘 어우러져야지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태국 사람들은. 다섯 가지 맛이 뭐냐? 짠맛, 그죠? 주로 어장, 액젓을 사용해서 내고요. 시큼한 맛, 바로 라임으로 냅니다. 식초 잘 안 써요. 예, 중국 음식 아니면 식초 잘 안 쓰고 주로 라임으로 시큼한 맛을 내고 단맛, 단맛은 설탕으로 내기도 하지만 코코넛 슈가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쏨땀 이런 데는 코코넛 슈가를 사용하고요. 매운맛은 너무나 유명한 쥐똥고추가 있죠. 예, 쥐똥고추, 피키노. 이 쥐똥고추와 우리나라 고추를 이제 같이 해서 만든 게 바로 그 청양고추죠. 그죠? 예. 쥐똥고추. 그다음에 고소한 맛이 있어요. 고소한 맛. 고소한 맛은 뭐냐? 코코넛 밀크를 사용한다. 그죠? 코코넛 밀크. 코코넛의 이 지방층을 요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짜서 만드는 하얀 그 밀크. 그게 이제 코코넛 밀크죠.
이렇게 5가지 주로 맛을 잘 혼합해서 요것이 잘 어우러져야지 맛있다. 이렇게 이제 태국 사람들은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쵸. 레몬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라임이 이제 워낙 싸니까 라임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맛은 사실 레몬하고 큰 차이는 없죠. 그쵸? 라임 자체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식문화를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국 식문화를 드러낸 3가지 키워드. 첫째는 뭐냐? 다채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해요. 지루할 틈이 없죠. 재료도 다양하고, 조리 방법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합니다. 맛도 그냥 한 입 딱 먹었는데 짠맛만 난다 이러면 태국 사람들이 지루하다 그래요. 예. 다채로운 맛. 한 입을 딱 먹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맛이 다 나야지 맛있는 맛이다. 그래서 우리가 똠양꿍 이런 걸 먹으면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죠. 막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야지 맛있는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게 그게 잘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식문화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창의적으로 자기식으로 풀고 해석해서 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하고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반찬을 시켜서 먹을 때 반드시 그 나눠 먹는 그릇 있죠? 예, 소분해서 먹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는 그런 미식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반찬 뷔페입니다. 네,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밥을 딱 시켜서 밥 접시에 이제 밥을 딱 담고 그 위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반찬을 2가지, 3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덮밥처럼 먹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백반이죠. 예,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반찬을 선택해서 종류가 많아지면 돈을 조금 더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가? 소박함과 절제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굉장히 부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 음식을. 네, 남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거의 대부분 포장해 가요. 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음식을. 기본적으로 태국 사람들 식사량이 적어요. 예. 그런데 자주 먹습니다. 간식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단 것 좋아하고, 밥을 먹으면 디저트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약간 이런. 예,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접시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뭐 김치볶음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접시 음식인데, 소박한 한 접시 음식으로 점심을 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팟타이의 모습이고요. 팟타이, 새우 팟타이인데, 여기에 식당에 가시면 항상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양념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그 양념을 추가로 해서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문화의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배려입니다. 배려. 예. 그래서 재료 간에도 어울림이 있어야 되고, 사람 간에도 어울림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먹으면서 배려하는 그런 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반찬을 시켜가지고 먹을 때,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팔을 뻗어서 이렇게 먹지 않아요. 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으로 팔을 뻗는 것을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걸 주로 먹습니다. 그러고 한참 먹다가 이제 요걸 이렇게 자기 전달을 해줘야죠.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반찬을 로테이트 해가면서 먹는 그런 서로의 배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사를 우리가 태국 사람하고 할 일이 생겼다. 이러면은 우리가 간단한 식사 매너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태국은 원래는 손으로 먹던 문화예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 가면 여전히 손으로 먹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막 팔팔 끓여서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을 먹어도 국 자체를 따로 이제 떠서 먹기 때문에 다 식혀서 먹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먹기에 문제가 없다.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죠.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데 주로 왼손에는 포크를 오른쪽에는 숟가락을 듭니다. 그래서 젓가락은 국수나 이런 거 먹을 때만 쓰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고 나이프도 안 써요. 나이프도 안 써서 대부분의 음식이 잘게 잘라서 조리가 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꼭 잘라야 되면은 포크로 잘라서 또는 수저로 잘라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저를 들기 때문에 오른쪽에 숟가락을 들기 때문에 포크로 음식을 밀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숟가락만 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먹고요. 그 다음에 공용 수저 사용,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반찬을 나눠 먹는데 반찬을 우리처럼 자기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크랑이라고 하는 공용 수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반찬을 시키면 이렇게 모든 반찬에 천크랑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예,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요 숟가락으로 자기 접시에 반찬을 떠와야지 자기의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소리를 내지 않는다.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로 배려, 눈치 봐가면서 속도를 좀 맞춰가면서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국물이 있는 음식을 그릇을 들어서 이렇게 먹는 것은 또 굉장히 매너가 없는 행위로 비춰지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남으면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식사 예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문화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태국의 명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쵸. 밥에 적셔서 국물을 먹기도 합니다. 자, 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 두 개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바로 송크란하고 러이크라통이죠. 송크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축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 태국의 새해맞이입니다. 새해맞이 축제. 예. 근데 날짜가 4월 13일, 15일. 4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새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송크란이 사실은, 인도에서 기원한 축제예요. 그래서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서 양자리로 이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이동이라는 의미의 송크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맞이 축제로서 3일 동안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휴로, 굉장히 앞뒤로 막 붙여가지고 굉장히 오래 쉬죠. 그래서 보통 4월 중순에는 태국하고 업무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송크란에는 뭘 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인도 기원의 축제지만 오늘날에는 약간 불교적인 그런 그 색채가 많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스님들께 음식 그 보시, 음식 공양을 보시하기도 하고요. 또 불상하고 스님께 축수식을 합니다. 축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을 뿌리면서 덕담을 듣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물을 뿌리고 윗사람이 덕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스님이 앉아 계시고 손에다가 축수를 뿌려드리는 거예요. 향유를 섞은 물을 뿌려드리면 스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축원을. 오늘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불상의 축수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태국 손가락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방생을 하기도 하죠. 방생도 하고, 또 어른들,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위에 앉아 계시고, 아랫사람들이 물을 뿌려드리면서 축원을 듣는 이런 축수식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은 길거리로 나와서 서로 물을 뿌리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마을에서는 이제 불상을 이렇게 지고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불상에 이렇게 축수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는 사원 주변에 모래탑을 쌓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래를 쌓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내내 우리가 사원을 드나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발바닥에 모래를 붙여서 나오는데 그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원의 물건을 훔쳐 나오면 큰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모래 쌓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집안 청소, 불단 청소, 집 안에 불단을 모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단 청소, 그다음에 새해니까 또 새로운 옷을 해 입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송크란이었고요. 러이크라통 같은 경우는 공휴일은 아니에요. 공휴일은 아닌데 태국력으로 12월 보름. 그래서 이게 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되는데요. 러이크라통이라는 말 자체가 태국어로 끄라통을 띄운다라는 뜻이에요. 끄라통은 뭐냐? 연꽃 모양의 작은 배, 이런 배를 끄라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끄라통을 띄운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이제 12월 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쁜 것을 씻어내고 또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이크라통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1년 동안 우리가 물에 어떤 혜택을 많이 입었잖아요. 강물을 계속 사용해서 농사도 짓고 몸도 씻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강의 여신에게
감사와 사죄를 하는 거예요. 예. 물을, 어, 물을 써서 감사하고 또 더럽혀서 죄송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의 가치를 되새기는 겁니다. 예,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해의 애군을 떠내려 보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부지방으로 가게 되면, 네, 태국 음식 좀 이따가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네. 태국의 이제 북부지방에 가게 되면은 이뺑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이뺑이라는 것도 러이크라통하고 비슷한, 예,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축제인데, 이뺑 축제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풍등을 날립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에 가게 되면 밤하늘을 이렇게 수놓은 풍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러이크라통 시기에 주로 이 이뺑 축제가 많이 열리거든요. 혹시 북부지방을 가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풍등의 장관을 또 목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송크랑과 러이크라통 두 개의 축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태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태국에 갔었을 때, 이것만은 지키시면 좋다라고 하는 예절과 금기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사법인데요. 아마 잘 아실 텐데, 합장 인사를 하는데요. 합장 인사는 만났을 때, 헤어질 때, 감사할 때, 미안할 때, 존경을 표할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 사원에 들어가시면 합장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시면 좋고, 그쵸? 그래서 합장 인사를 할 때에는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게 상대방에 따라서 손의 위치가 달라져요. 높낮이가.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방이 더 높은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승려라든지 굉장히 높은 분에게는 엄지가 미간에 올 정도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존경하는 우리 친척, 뭐,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엄지가 한 단계 내려와요. 코끝으로. 이렇게 한 단계 내려오고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한다. 그러면 요게 또 턱으로 한 단계 더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게 미간.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손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이 먼저 인사를 하면은 또 그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존두천족, 그러니까 머리는 귀하고 발은 천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귀한 부분이라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는 행위는 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을 때에도 이렇게 앞쪽에 이제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을 뒤쪽으로 보내는 인어 자세를 해서 앉는 것이 가장 공손합니다. 이분은 지금 태국 총리죠? 전전 총리죠? 프라유 총리인데 총리조차도 푸미폰 국왕, 라마 9세의 푸미폰 국왕 앞에서는 이렇게 발을 뒤로 해서 앉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남성이건 여성이건 발을 뒤로 보내는 이 자세가 가장 공손한 앉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발로 물건을 가리킨다든지, 뭐 걷는다든지, 타인의 머리 위에서 막 이렇게 전달한 이런 것들은 아주 금기시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나 승려가 굉장히 숭상받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불교나 승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승려가 길을 지나갈 때는 길을 터드려야 되고요.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이 배려석 있잖아요. 배려석에서 승려가 1번이에요. 배려 대상 1번. 예, 그래서 승려가 타면 무조건 승려를 먼저 앉혀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신도들과의 어떤 그런 접촉을 좀 피하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사원에 입장할 때에는 복장 규정이 있죠. 그래서 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규정에 어긋나는 옷을 입으면 다른 옷을 빌려줘요. 그쵸?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미리 숙지하시고 반바지라든지 뭐 민소매티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비치는 옷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왕실. 왕실이 워낙 태국인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또 왕실 모독죄가 있습니다. 왕실 모독죄에 해당되면 그 태국에서 실형에 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왕족을 국왕이나 왕족을 모욕하거나 그 관련된 어떤 상징물을 모욕하거나
의도적으로 뭔가 훼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왕실에 대해서 뭐 욕을 한다든지 뒷담화를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삼가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왕창가가 나오면 기립을 해서 예를 표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즘 지폐죠. 지폐인데 지폐에도 왕의 어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이것을 훼손하면은 역시 왕실 모독죄에 저촉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복장 예절. 태국 사람들이 복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TPO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을 중요시하고 대학생들도 교복을 착용한다는 요 그림은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대학생도 교복을 착용하고요. 그래서 가장 공손한 복장은 여성은 긴 치마, 남성은 긴 바지를 입는 것이 가장 공손하고요. 그다음에 발꿈치를 덮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공손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복장 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호칭은 주로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름 성순서로 쓰는데요. 그 중에 이름을 주로 부르는데요. 닉네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닉네임을 주로 사용하고 닉네임을 알 때에는 닉네임을 써주는 게 훨씬 친근감이 있고 좋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뭐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떠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지양한다. 그러니까 인사도 이렇게 합장을 하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사실은 막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감정 표현 막 크게 웃는다든지 막 엉엉 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부덕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점잖고 이렇게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 지금 상인의 아름다운 미소처럼 우리도 태국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미소를 띄워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2016년에 나온 그런 책인데요. 태국 다이어리 여유와 미소를 적다. 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좀 빠르게, 네, 많은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랜 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태국어 표현입니다. 남성이면 크랍, 여성이면 카를 써주시면 되죠. 네, 컵쿤 마 크랍, 막 하면은 매우라는 뜻입니다. 컵쿤 마 크랍, 감사합니다. 컵쿤 마 카. 네. 자, 그러면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컵콘 마카. 감사합니다.